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 그리고 충청의 선택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이 혼란한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특집 시시각각 오늘은 충청 민심이 왜 이재명을 선택했는지, 새 정부가 어떤 약속을 지키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중도일보 정치행정부 김지윤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 기자입니다.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황현목 회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전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네, 이번 선거는 전국 투표율 79.4%, 그러니까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아주 크게 받았는데요. 먼저 김지윤 기자가 이번 대선 각 후보 득표율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 득표율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던 이제 투표율을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79.4%로 전년보다 직전 대선보다 2.3포인트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는 1997년 15대 대선 때 이제 80.7%를 기록한 이후에 28년 만에 가장 최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후보들의 이제 득표율을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당선인은 49.42%,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그 선거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을 것이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을 것이냐, 또 이준석 후보는 10%를 넘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관심이었는데 두 분은 이렇고 한 분은 이렇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죠. 한 분은 이렇고 두 분이 그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럼 이번 대선 표심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우리 패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번 대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부분 정치 평론을 하시는 편들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을 것이다. 그리고 이 탄핵 속에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 둘 다 예상이 빗나가서 한 분은 50%를 넘지 못했고 또 한 분은 4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거 과정 속에서 사실 또 TV 토론 과정 속에서 가장 또 스타덤에 오른 분이 사실은 뭐 이준석 후보 아니겠습니까? 1차, 2차 때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잘 나갔었는데 3차 토론회 때 성 문제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사실 이제 지지세가 꺾여서 원하던 10%대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정책, 인물, 구도 중에 우리는 이제 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물론 이제 더 나오셨지만 메인 후보가 네 분 정도가 나왔고 네 분이 뭐 진보 진영이 두 분, 또 보수 진영이 두 분 이렇게 해서 2대2의 상황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2대1 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보수 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그것을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삼자 구도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직선제 이후에 하나의 공식이 있죠. 충청권에서 이기는 후보는 무조건 당선된다. 우리 소위 말하는 스윙보터가 충청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법칙이 맞아 떨어졌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거할 때는 분열하면은 망한다. 근데 이제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이재명 후보로다가 일단은 결정이 되고 단일 대우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갔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도 그랬지만 후보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또 한 총리와의 어떤 단일화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불거지고 그래서 당내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늦게 이제 이 김문수 후보가 되었지만 선거 과정 속에서도 보면 원팀이 안 됐어요. 어떤 분은 해외에 나가서 계속 이상한 얘기하고요. 또 어떤 후보는 뭐 들락날락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지 방해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는 이제 그런 구도가 잡혀졌기 때문에 분열은 망한다. 이 공식도 이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이 선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네거티브예요. 좋은 공약도 좋지만은 단기간에 효과를 누리는 것은 네거티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후보 토론회 때 그 네거티브 전략으로다가 일정 부분 상승세를 탔는데 그러나 이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적정히 썼을 때는 효과가 있는 거지만 너무 과도하게 썼을 때는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것이 선거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채 때에 그 과도하게 쓰는 바람에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번에 10%를 얻지 못하고 아마 본인이 원하는 그런 선거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치호택 교수님께서 이번 대선의 결과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의미와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었습니다. 우리 김재석 처장님 이건도 좀 궁금한데요. 예. 네, 결과는 나온 것이지만 좀 저는 최호태 교수님이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진보 보수의 대결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보수와 극우와 혐오와 진보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시작부터 이제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기존의 진보라고 자임했던 시민들과 또 중도층을 하려고 했었고요. 이준석 후보가 약 8% 정도로 득표했는데 선거 과정 자체는 굉장히 저는 제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준석 후보를 찍은 시민들 입장은 이분들은 분명히 계엄 반대 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계엄을 옹호하거나 혹은 탄핵을 반대했던 이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한 어떤 보수라고 볼 수 있는가, 요건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정치권에서 인지도가 없던 권영국 후보가 1, 2차 TV토론회에서 굉장히 건강한 토론의 자세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어 순위가 굉장히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득표는 높지 않았지만 어떤 진보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남겼다, 이게 좀 보여지고요. 이제 놀라운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죠. 저도 계엄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41%. 네.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저는 후보가 다른 후보들보다 굉장히 침묵하는 후보였거든요. 자신들을 엄청 드러내기보다는 침묵하는 후보였고 한덕수 후보가 만약 후보가 됐을 때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 더 많이 나왔을 것 같다. 선거운동 자체는 굉장히 힘있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 정책적 호불호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선거운동 자체만 보면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단순히 보수 진보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선거 구도였지 않았나. 이 계엄으로 촉발된 대선이다 보니까 계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조금 더 중요한 평가 지표였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8% 정도니까
그분들 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내란을 반대하는 분들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득표율 합치면 50% 넘거든요. 그러니까 과반 이상은 어쨌든 내란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는 그런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어떤 계층별 구조를 보면 사실은 20대 남성이 가장 많이 투표를 했거든요. 이대남. 이대남이죠. 이제 그분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재섭 소장 얘기하신 대로 이제 뭐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청이 이번에도 또 확인된 것이 전국 민심의 좀 바로미터다, 스윙보터다. 충청에서 1등하는 분은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공식이 이번에도 좀 지켜졌는데요. 그런데 불과 3년 전 20대 대선만 비교해놓고 보더라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전 충남의 민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전 충남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렇게 표심 변화하게 된 좀 주요 원인이 뭐였을까라고 하는 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이슈가 뭐였냐면 우리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청의 아들하고 충청의 사위가 맞붙는 그런 경기였죠,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예,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 윤석열 그 후보 자체가 또 뭐 참신성도 있었고 그분이 이제 뭐 유명하게 한 말 있잖아요. 나는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실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충청권에서 승리를 해서 그때는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럼 이번에 왜 완전히 지금 돌아섰느냐?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죠. 그러니까 충청의 아들이라고 해서 밀어줬고 또 그분께서도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3년 동안에 충청권의 공약이 그렇게 속 시원하게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갖다고 계엄까지 하고 말이죠. 내란까지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청 민심이 야 이거는 정말 아들이라고 해서 밀어주고 이렇게 응원해줬는데 이렇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나? 아마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행정수도와 관련되는 문제도 그거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 시민들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6% 정도로 민주당을 지지를 했지만 이번에는 22%인가 뭐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행정수도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판을 좀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난 정권에 대한. 우리 김재석 소장님. 그 충청권 시민들이 좀 심판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대선도 뭐 충청의 아들이어서 찍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한 어떤 평가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지방선거와 이 총선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충청권 시민분들께서. 사실은 그전에는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었고 그거에 대한 또 평가적 성격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 진영이었죠. 정권은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었고 또 지방 정권 역시 국민의힘이 이제 다수를 장악한 상황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 심판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스윙보터라고 하는 이유가 호남과 영남의 고정적 표심에 비해서 유동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다르게 보면 굉장히 실리 중심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지형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는 사실 지역인 거죠.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가 이런 사항들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이번의 지지가 어떤 고정적인 지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이 표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표심 또 언제든지 또 변할 수 있다.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심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잘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 충청권의 대표 공약은 사실 행정수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지금 용산에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를 6개월 안에 수리를 해서 이제 일단 갔다가 이쪽을 건립을 해서 이제 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껏 대통령들이 다들 그렇게 시작할 때는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행정수도 문제는 용두사미가 됐단 말이에요. 이 문제 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 때는 또 시민들이 배를 뒤집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데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각을 구성할 때 항상 우리는 소외가 돼요. 주로 이제 영호남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되어서 사실은 뭐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누구죠? 정진석 의원이 비서실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성격이 사실 비서실장이면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역의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을 때는 이렇게 큰 역할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과연 그 역할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건 아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전은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R&D와 관련되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텐데 말씀은 일단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과학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아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성이 저희 사전 영상도 나왔지만 민생을 살리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회복과 성장 이런 단어를 어떤 키워드로 삼았는데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한 것도 어떤 충청 표심을 이끌어내는데 주요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회장님? 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아무래도 계엄 사태 때문에 더 지금 경제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민생 회복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생 회복이라도 하고 당선이 되자마자 그 팀을 또 꾸려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을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거든요. 지금 줄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폐업자도 지금 100만이 넘어가는 폐업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에 빠르게 지금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일 또 필요한 부분은 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또 소상공인들이 제일 필요한 현실은 지금 획기적인 또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요. 금융 지원. 네, 획기적인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버티다 못해 지금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하는 그런 사정에 지금 현재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PPP 같은 일정 조건 충족 시 대출을 탕감해주는 보조금 상향의 대출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고 위기에 따른 또 내수 부진이 소상공인들한테 직격탄을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금리 완화가 빠르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또 경영 부담이 또 낮추는 종합적인 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도 요금 감면이라든지 전기요금 뭐 체계적 개편, 공공요금이나 등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소상공인의 복지 정책을 좀 강화해야 될 시기가 됐다. 소상공인들은 보호받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뭐 하는 사람들은 육아휴직 뭐든 다 수당을 받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아프면 끝이고 아기를 낳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로 봐서 이번에 빠르게 좀 정부에서 이런 소상공인 육아휴직 수당 확대라든지 출산 소상공인을 위한 또 대체 인력 채용 등 그런 소상공인 복지 정책을 또 빠르게 강화해야 소상공인들이 회복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TF팀에서 방금 하신 그런 말씀들 많이 좀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좀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전 충남이 표심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충청권 전체로 놓고 보면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우세했지만 충청남도의 농어촌 지역, 예산, 홍성, 서천, 보령 이런 지역의 득표율을 보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더 높았거든요. 50% 넘어서는 지역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전반적으로는 대전, 충남, 세종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충청권이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했다고는 하지만 농어촌 지역 표심, 충남 농어촌 지역의 표심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지윤 기자? 네, 이번에 충남 15개 시군 중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한 곳이 이제 공주랑 보령을 포함해서 9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지금만 봤을 때는 이곳이 이제 고령층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선거마다 이제 충남이 TK라고 불리는 곳이었거든요. 충남의 TK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천안이나 이쪽은 이제 수도권과 밀접해 있고 젊은 층이 많아서 이제 민주당 쪽이 승리를 많이 가져갔지만 이곳은 아직까지 이제 고령층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처장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이 이제 내란 세력, 그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심판적인 성격이다 이런 선거 규정을 할 수 있다면, 근데 이런 규정이 충남 농어촌 지역에는 좀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좀 복잡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번 대선에서 농촌, 어촌, 고령에 대한 노인층에 대한 정책적 쟁점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에 대한 심판적 성격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삶일 테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어떤 양곡관리법 정도가 언급된 것 말고는 좀 얘기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면 경향성에 따라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보여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거대 양당을 비롯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운동이나 혹은 캠페인, 그다음에 공약의 완성도 이런 측면에서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도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전국 정당이라는 측면과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을 같이 고민하는 측면에서는 도서산간 지역과 소외 지역에 대한 좀 세심한 배려가 좀 앞으로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것 역시 새 정부가 단순히 이겼으니까 우리 신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곳에서 왜 이기지 못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저분들이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정책적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분들 그런 유권자들에 맞는 어떤 쟁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교수님, 있는데 저는 이제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조금 첨언을 좀 드리자면 좀 식상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권은 이제 양반의 도시 아닙니까? 사실은 이 양반의 도시에서는 선거할 때 가장 이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능력보다는 도덕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토론회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고 또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토론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부족한 분을 우리가 뽑아야 되나? 내가 차라리 저분을 뽑을 것 같으면 나는 투표장에 안 갈 것 같아. 안 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뽑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신 분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분은 깝깝인가 그렇다면 까도 미담만 나온다고 해서 깝깝이라며. 그래서 도덕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표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투표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 중에 하나가 충남이에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잘했다. 네, 사실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은 그 코로나 때 유죄 판결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도덕성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네, 많다는 그다음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 시민들이 좀 아주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도지사인데 그 소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문제적인 권위주의적인 어떤 행동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오래된 어르신들 입장에서 도지사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마이너스로 적용되지는 않았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의견이 뭐 갈릴 수 있지요. 갈릴 수 있습니다. 아까 사실 우리 황 회장님께 드렸던 질문 또 연장선상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 회복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좀 짚어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좀 어떤 과제들이 좀 집중해야 될까? 새로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결국 민생을 살려야 되니까 아까 이어서 좀 더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아까 뭐 지금 소상공인들을 살린다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과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와닿는 정책들은 크게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문턱이 많이 높았고 이게 뭐 중기부나 여러 가지 뭐 정책 그 금융 지원 정책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한계적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은 전부 다 폐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80% 이상이 지금 가게를 다 내놨는데 그것도 팔리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시 살아갈 잡초 같은 우리 소상공인들이었다.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살고 우리가 민생 경제가 살아야지 또 나라가 경제가 살듯이 소상공인들이 근간인 우리 민생 경제를 위해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빨리 그 획기적인 금융 프로그램. 혹시 공약 그 중에서 이제 부채 조정 그런 얘기가 실제로 네, 있었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그 부채를 좀 조정해 주겠다는 건 결국 좀 없애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공약들이 좀 빨리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지. 네, 그거는 이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고민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다들 주폐업이 되면 이게 나중에 다시 그 상권을 살리고 도시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건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버티기 위해서 버텨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은. 버티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과정에 얘기했던 원금 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제일 급한 게 소상공인들이다. 그렇게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예산이 많이 이제 삭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추경이 논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좀 실현이 안 됐어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뭐 한 30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추경? 추경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바로 추경하겠다 해서 하는데 저는 뭐 필요하다면 뭐 30조가 됐던 50조가 됐던 그거는 이제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빨리 좀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붓든 장작을 넣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급한 쪽은 또 급한 대로 빨리 기름을 좀 부어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또 우리가 이제 빚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할 문제는 또 야당과 협의해서 또 생각해서 또 집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우리가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여기 이제 뭐 방송 오기 전에 배가 고파서 식당을 갔다 왔어요. 갔는데 야, 그 식당을 갔더니 저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뭐랄까 그 종업원이 저를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찾아오지? 봤더니 이제 키오스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먹고 싶은 걸 주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카드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도 거기서 하고 음식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이 로봇가 음식을 저에게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소상공인들 특히 이제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그렇게 문제라며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사실 민생 경제 이야기할 때 지금 워낙 소상공인 분들이 힘드시니까 소상공인 분들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전통적으로 민생 경제 하면 사실 노동자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불안과 실업이 늘어나면 지금 당장 뭐 장작을 넣어가지고 당장의 폐업을 조금 막더라도 실제로 경기가 위축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소상공인 경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인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고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AI나 인건비를 줄이는 것에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고용시장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AI 신기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태안 같은 경우에 화력발전소 재생에너지 전환하면서 거기 있는 노동자들 다 해고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결국에는 민생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과 노동자 양 측면을 같이 좀 다뤄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세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실책 중에 하나가 엄청난 세수 빵꾸가 나는 감세 정책이었거든요. 지난 선거 과정에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증세를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과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좀 지금까지 감세된 부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논의되어야지만 좀 말씀하신 여러 대책들, 시급한 민생 대책들이 실제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좀 복잡한 업무가 될 겁니다. 그런 업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TF팀을 이재명 정부에서 가동시켜서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충청권 현안 해결에 대한 이제 관심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일 겁니다. 누누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부터 공약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과연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지윤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충청권 표심을 공약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행정 수도 완성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10대 정책에 이 부분을 넣었고, 이와 관련된 이제 수반되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임기 내에 완성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이게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가장 많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신분 시절에 이제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타협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조금 원론적인 대답만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황 기자님께서는 또 이제 세종에서 오셨잖아요. 네. 세종 당연히 뭐 세종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체적으로 또 국가 전체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긴 하지만 세종 시민들을 좀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사항이 저희 세종시 입장에서는 일단 세종의사당 또 완전 이전이라든지 대통령 제1집무실 뭐 그런 부분이 좀 컸던 거고요. 또는 이번에 10대 공약 중에 들어간 게 이제 1국 체제에서 이제 5국 3특 체제로 전환한다는 그런 공약,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세종 시민이나 충청권에 많은 표심을 또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 이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한 좀 의지가 있다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놓은 공약들 중에 이제 지방 분권과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5국 3특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것도 이제 그런 일환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 얘기할 때는 세종시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 게 꼭 단서가 붙어요. 의구심이요. 단서가 붙어요. 어떤 단서가 붙었냐면 국민의 합의를 거쳐서 그걸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60% 정도는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론을 어떻게 돌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행정수도 세종은 지금 이 정부에서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저는 완성에 대한. 네, 완성에 대한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용산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6개월 안에 그 청와대 고쳐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청와대라는 데가 거기가 상당히 요물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요, 거기가 갇혀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세종으로 간다? 그거 쉽겠습니까? 그냥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하신 분들도 못한 건데, 청와대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 충청권이 단합해서 대통령이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민주당을 얼마나 많이 뽑아줬습니까? 대전은 지금 일곱 석을 다 뽑아주고요. 세종도 2석을 다 뽑아주고. 지금 저 충남 같은 경우에도 8석인가를 뽑았나요? 9석을 뽑았나요? 그렇게 뽑아줬잖아요. 그렇게 많은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뭐 하고 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분들이 선수가 뭐 완투선입니까, 이분들이? 다 보면은 뭐 3선, 4선, 5선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정작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약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른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의구심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계속해서 단서를 붙여가면서 언급한 건 사실이고 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고 사실은 그 위성정당이 더불어시민당까지 하면 더 되거든요. 그렇죠. 조국혁신당과 뭐 사회민주당의 그렇죠. 의원들도 그렇죠. 계시고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계신 건데 이 문제는 좀 일치단결해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가장 쉽게는 뭐 사실 곧 여름인데 여름휴가 뭐 해외 나가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세종에서 휴가 보내시고 거기서 업무도 좀 보시고 내년쯤에는 어떤 시기에 실제로 세종에서 직무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고 좀 실험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다들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당장 뭐 건물이 안 지어져서 뭐가 안 돼서 이렇게 뒤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하다못해 비서실의 직원이라도 한 명 상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의지로서 보여줄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아까 사실 그 유동적인 충청권 표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언제든지. 분명히 저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개헌을 통한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예전처럼 헌재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오래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수당이고 또 행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한번 좀 진정성을 보여달라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권 이제 초기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저를 비롯해서 다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좀 토론을 준비하면서 SNS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받아봤거든요.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바라는 점,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봤는데 대전 대덕특구 한 연구원이라고 밝히신 시청자께서 그러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전은 국방 및 국가과학기술의 요람이다.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은 연구활동의 연속성 및 관련 종사자들의 사명감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앞으로 경제 성장과 국가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라고 그렇게 밝혀주셨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과학수도 대전을 굉장히 강조해서 대전에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적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김지윤 기자? 저는 사실 과학수도 완성이라는 공약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선뿐만 아니라 직전 대선, 총선, 이전 선거에서 매번 이제 대전을 공략할 때 과학수도를 완성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단 비전문가 입장인 시민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과학수도가 됐는가, 한 걸음이라도 왔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학수도 완성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뭐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던가 R&D 예산을 복구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고, 그래서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지역에 있는 과학계 분들이랑 많이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 당선되셨던 대통령분들께 좀 많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게 왜 과학도시 대전이라고 인정은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근무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에게는 직접적인 의견을 묻지 않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발전을 위해 우리를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도 이번에는 문제점을 조금 해결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인데 어떤 주체가 되기보다는 어떤 큰 네, 변방이 되고 있다. 세운 어떤 계획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한 시청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생업과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란 사태를 확실히 정리해달라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관련 법안들 단단히 보완해라라는 말씀이셨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제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된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른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려운 문제겠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한 건 정치 보복은 없다. 다만 내란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다. 굉장히 강조했던 바가 있고요. 지금 이미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관련 관계자들의 증언과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명의 대행과 대행의 대행은 출국 정지가 되기도 했고요. 관련해서 좀 빠르게 수사가 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어떤 의혹들 특검을 통해서 빠르게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좀 빠르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밝혀질 것인가를 지금 이렇게 선언하기보다는 실제로 굉장히 투명하고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실제로 그걸 하라고 뽑아준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자신감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앞서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도 굉장히 유의 깊게 이것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차기 정부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내란은 빨리 종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책임자는 엄벌을 처해서 그 죄를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걸 한번 좀 봐야 돼요.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정부 들어오자마자 사실은 이회창 그때 당시에 감사원장이었나요? 이제 그분을 앞세워서 이 사정작업을 했어요. 엄청나게 막 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맞은 것은 사실은 이제 뭘 맞았습니까? 그 당시에 IMF 사태를 맞았거든요. 지금은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민생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두 가지의 어떤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정이라든지 뭐 내란이라든지 여기에 몰입해가지고 정부 초기에 만약에 거기에 뭐 계속 특검하고 국회에서 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민생이나 국민 경제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위를 좀 적절히 조절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정권 초기에 너무 이쪽에 올인하다 보면 진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은 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정부와 국회의 역할 분리가 잘 되면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민생 경제에 집중하고 국회에 사실 많이 발의했었지만 거부권 때문에 제2요구권 때문에 안 됐던 특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을 그토록 원했던 거기도 하고 이제 거부권 행사 안 하실 테니까 그렇다면 빠르게 이제 특검이 구성되고 그 수사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문제라 보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오히려 또 다른 측면에서 시민들의 반발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 의견 한 가지만 더 전달해 드릴게요. 한 시청자께서는 충청권 유세 당시 밝힌 것처럼 앞으로 야당과 대화를 많이 하고 협력해 달라. 그러니까 정치를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국정을 잘 이끌어 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치를 해달라. 이 말은 이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정치에 대한 복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어느 순간부터인가 대한민국에는 정치가 없어졌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화와 타협을 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수 당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입법 발의를 하는 거고, 또 이 소수 여당에서는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보이콧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 경제에는 파탄이 나는 거고요.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거고요. 또 안보적으로도 엄청난 불안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는 반드시 정치는 복원해야 된다.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법적인 문제도 그렇지만은
또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가 따로 없거든요. 얼마든지 대화만 하면 서로 협의하에 이것을 뭐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대통령께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좀 성숙해져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은 결국 국민의 수준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늘 뭐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 정치는 그 니즈에 맞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깨어나서 정말로 올바른 좀 판단을 하는 그런 좀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김 기자가 이제 정치 담당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정치를 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바람 어떻습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이제 동서 간의 투표가 색깔이 확연하게 달랐던 거는 계속되었던 문제고, 이번엔 탄핵이랑 이제 계엄이랑 겹치면서 이제 연령별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도 많이 격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난 정부를 포함해서 그간 정부들이 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고 뭐 서로 뭐 협의를 해보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일회성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협의를 할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장님, 이제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역 정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 아닙니까? 이번 이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지역에서 정치 복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치 복원은 필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양극화된 정치 갈등이 이렇게 양극화된 것은 뭐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좀 반복되어 온 문제이기도 하고 이미 좀 고착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어떤 뭐 철새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았지만, 양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서로 간에 이 어떤 동료 의식이라고 할까요? 좋게 보면 동료 의식이고 나쁘게 보면 어떤 패거리 이런 거겠지만, 그런 좀 대화가 가능한 기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많이 들리는 얘기가 굉장히 서로 경원시하기도 하고 일종의 공통의 기반 자체가 좀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제 어렵지 않을까 싶고, 이것은 단기간에 뭐 어떤 협의체를 몇 번 진행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한국 사회가 좀 중장기적 과제로 서로 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서로의 양보와 타협을 어떻게 해나가고, 이런 문제들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뢰를 쌓는 건 굉장히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6개월 전에 계엄 탄핵을 찬성한 해 만에, 표결에 참여한 해 만에, 반대표를 던진 해 만에 이런 걸 가지고 극렬하게 싸웠던 이 두 집단이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사실 화해하고 대화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 각자의 시민들도 그런 걸 원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좀 중장기 과제로 우리 시민들과 또 정치권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장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역 공약들을 정말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치권의 좀 하나된 목소리, 이런 건 무조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좀 이제 지방선거 1년 남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양 거대 정치권을 비롯해서 소수 정당들까지 좀 실력 발휘할 때가 됐다. 서로가 지역의 공약들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지 좀 제대로 자리 잡고, 실제로 그런 걸 시민들한테 좀 널리 알리고,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본 경험 같은 것이 쌓여야 신뢰가 쌓이는 거니까요. 특히 지금 어쨌든 지방의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장호 시장님 같은 경우도 막 계엄 당시에도 찬성하는 이런 걸 가지고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좀 실리적인 선택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 그것만 바라보고 좀 행정과 시민들과 대화하는 이런 지방 행정도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7명이나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단합을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한 문제인 것 같고요. 국회의원 7명. 국회의원 7명이 지금 이렇게 본인들 이제 자당 내에서 좀 힘을 모아서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재수 처장님처럼 이제 어느덧 토론이 이제 마칠 때가 돼서
각 패널들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 충청권 CTX 이번에 대선 공약 중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공약 중에 공통된 공약들만 봐도 충청권 CTX 행정수도 완성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떤 중앙 정치에 굉장히 호소를 해야 되는 또 이뤄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앞으로 우리 교수님부터 한 1분 정도씩 마무리 발언 겸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충청권에는 크게 두 개의 화두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출범을 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대전 충남 통합이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 지금 특별법도 이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지방이 스스로 알아서 뭔가를 좀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본인들의 일인데 지방에서 알아서 했을 때는 규제도 좀 완화시켜 주는 거고요. 재정적 지원도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도 좀 깔아주고 이런 노력들을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하게 된다면 아마 지방 스스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을 좀 지방에 좀 내려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최장님 1분. 네, 뭐 앞에서 긴 얘기 했기 때문에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여러 정당에서 다양한 공약들, 특히 거대한 SOC 공약들 많이 이제 했는데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중앙정부와 같이 할 수 있는 문제는 행정수도 공약과 광역교통망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광역교통망은 중앙정부 재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공약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마침 양당이 다 공약했던 공약이에요. 그래서 약속했던 것만큼 지금 뭐 당선 안 됐다고 안 할 거 아니니까 양당이 같이 힘을 모아서 좀 대중교통 체계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주인 기자. 네, 저는 목소리를 좀 높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국가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청권이 많이 소외를 당해왔는데 이럴 때 타 지역을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민들이 이제 같이 항의하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저희 이제 양반의 도시 표현이 많이 없는 도시다 보니 이런 면모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캐스팅 보트 역할에서 더 넘어가서 좀 힘을 얻기 위해 정치뿐만 아니라 민관정이 같이 민관협이 같이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모든 이제 우리 패널 분들 말씀의 이제 결론은 선거 때만 하는 공약이 아니고 실천을 빨리 이루어져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지금 세종시랑 충청권을 이유로 공약을 할 수 있는 그 CTX라든지 제1집무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약을 빠르게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국민 통합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당이라든지 우리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빠르게 좀 민생 회복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바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현장의 외침이 어떤 통계보다도 빠르고 진실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낮게 자세하게 들어라 이런 네. 말씀 이재명 정부에게 바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이 자기 세계에 갇혀 교만해질 때 국가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 위험에서 나라를 건져낸 건 바로 국민이었고 그런 위대한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리더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부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저희 언론 또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